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연대 경희대 편입대비 논술 연간 대비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됐죠.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있는데 아무쪼록 원래도 준비를 잘 하셔서 새롭게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 좋은 결과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입니다. 우선 논술 학습 3대 요소. 제가 논술 수업을 할 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술을 태어나서 처음 한 학생들,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논술을 경험한 학생들. 그런데 제 경험상 후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논술을 경험했다라는 그 경험이 본격적으로 준비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 것 같아요. 아마 수시 응시를 하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준비는 하지 않으셨던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드려도 할 거고 실제 수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3대 요소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편입 논술의 특징. 수업 논술은 크게 우리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입 논술, 두 번째는 편입 논술, 세 번째는 대학원 논술. 대학원은 특히 로스쿨이라고 그죠? 법학 적성 시험을 쳐야 되는데 로스쿨 들어갈 때는 리트라는 로스쿨 법학 적성 시험에 과목이 세 과목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 추리 논증, 그리고 논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대입 논술 기준으로 볼 때는 신입학, 수시 논술과 편입 논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목적이 학부 과정에 들어가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편입 논술은 대입 논술과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 또한 최근 기출문제가 중요하겠죠. 물론 작년 재작년 문제까지 중요합니다만 2016학년도 여러분이 시험 날짜로 치면은 연대 기준으로는 2015년 12월 27일이었습니까? 12월 말에 봤던 시험과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달 1월 17일 18일 그 근처였죠. 에 시험 봤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이 2017학년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연대는 시험을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소스를 통해 문제를 복원하고 있는데 그 복원된 문제가 100% 완벽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수험 준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최대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관례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기출문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요 공개특강 그죠? 연간 OT 설명하기 직전에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아직은 안 떴어요. 그래서 그거는 업로드되는 즉시 제가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연대 문제를 중심으로 편입 논술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편입 논술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죠. 연간 대비법. 여러분이 편입은 다른 시험과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죠. 굉장히 호흡이 깁니다. 1월 달부터 연대 기준으로는 12월 말, 경희대 기준으로는 다시 1월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험생들의 특징이 좀 독특하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일반 편입의 경우,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학사 편입의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시험과 다르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학교가 바뀌죠. 상급 학교 진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갈 때도 마찬가지 상급 학교 진학. 그런데 편입은 학교에서 학교로 수평적 이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통해서 편입 논술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연간 대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호흡이 긴 만큼 아주 체계적으로 월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입 논술 기출 논제 분석인데 이건 실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린다는 뜻은 아니고 오늘은 설명회나 그리고 공개 특강과는 다른 연간 학습 그죠? 아니면 연간 대비법에 대한 수업이니까 그 부분에 국한시켜서 논제 특징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연대 인문사회 그리고 경희대 인문사회 경희대는 2015학년도 문제입니다. 2016학년도 아직 공개 안 됐기 때문에 논제를 통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이 논제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공부의 출발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논술 강의의 3대 요소, 강의는 그 학습이니까 여러분 공부의 3대 요소랑 강의의 3대 요소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로서 읽기입니다. 자, 읽기 과정인데, 논술은 쓰기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많죠. 저는 뭐 글을 써본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명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논술 공부의 비중은 읽기 공부가 약 60%, 좀 쓰기보다 더 비중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종의 독해인데, 예를 들어 볼까요? 잘 아시는, 제가 수업 때 자주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백설공주 같은 경우, 그죠? 그 계모의 학대에 못 이겨 쫓겨난 백설공주의 슬픈 이야기. 하지만 뭐 왕자가 나타나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죠? 숲속에 누가 있었죠? 7난장이 살고 있었죠. 왜 7난장이는 숲속에 살고 있을까? 마을에 살지 못했을까? 왜 숲속에는 아주 멋있는 왕자가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무술을 닦는 아주 우락부락한 훈남,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당시 아웃사이더들, 일종의 소외된 계층들, 아니면은 타자화된 모습들, 자,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 같이 살 수 없었던 어떤 사회적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을까. 두 번째, 늘 살해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죠. 왜요? 그 난쟁이 중에 한 명만 남아서 공주를 지키면 되겠죠.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 속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7난쟁이의 고달픈 삶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죠?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 또 하나는, 자, 왕비는 일어나자마자 늘 거울을 보고 누가 더 예쁘냐고 묻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할까? 그 당시 주류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남성들이 보았을 때 여성이라는 존재는 늘 얼굴만 꾸미고 누가 더 예쁜지만 따지는 약간 한심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거울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자아 정체성이죠. 자신의 내면을 투영할 수 있는. 결국은 왕자 나타나서 백설공주를 구해서 해피엔딩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죠.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볼 수 있던 동화의 마지막 장면. 이 또한 뭐 여자의 어떤 그저 남성 의존적 모습이다. 아니면 가부장적 남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일반적인 거라 차차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체와 타자의 모습, 그죠? 장애의 모습, 그리고 거울의 의미,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 등등이 우리는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될까? 그죠?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서사적 줄거리, 우리가 사실적 독해 그럽니다. 이런 것이 논술로 갈 때는 요약형 또는 복수 제시문 갈 때는 비교 분석으로 바뀌어요. 비교 분석은 연대든 경희대 연대 경희대 아주 빈출되는 제시문 유형이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필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추론적 독해입니다. 이런 추론적 독해들은 비교 분석 일부 아니면은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다라를 논술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들, 특히 경희대 2번 문제 그리고 연대 2번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 평가형 그래요. 아니면 비판형. 부당성이 전제가 되면 비판형. 타당성이 전제가 되면은 지지 옹호형. 그리고 타당과 비판을 학생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평가형. 이렇게 우리가 보통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대가 2번에 자주 냈었던데 이번에 1번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경희대도 자주 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창의적 독해입니다. 그래서 자기견의 진술력. 그래서 독해는 따지고 보면은 논제랑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술 공부는 무엇이다? 자, 독해다. 알았죠?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는 독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쓰기입니다. 어쨌든 목적지는 글쓰기죠.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구술과 차이점. 그래서 연대 같으면 구술 시험이 있는 학과도 있지만 경희대는 또 없습니다. 어쨌든 논구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논술은 두 학교 모두 공통 분모니까 쓰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쓰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글짓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논술은 자, 글짓기 전에 뭐다? 시험이다. 분명한 것은 논술은 시험이다. 그렇죠? 시험이라는 뜻은 뭐죠? 정답이 있다. 자, 그런데 논술은 정답이 있다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답이 한 가지의 정답,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죠? 정답이 다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답이 없는 시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채점을 어떻게 합니까? 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객관식은 답이 하나죠. 하지만 논술은 답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 답은 존재한다. 왜 그럴까? 학생이 써나가는 그 과정이 학생마다 출발점이 도입부가 다르면 그 뒷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주어진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무한정 확대되면 안 됩니다. 제시문 또 논제와 제시문이라는 두 울타리를 출제자는 이미 학생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내에서 여러분이 실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형식의 답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형식의 답. 우리가 그래서 형식적 개요라 그래요. 그 개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그리고 내용적. 그래서 일단은 쓰기 할 때는 형식적 그리고 내용적 그 개요에 맞춰서 여러분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에 최대한 근접하는 답안이 좋은 답안이고 그런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논술만의 특징이 있죠. 첨삭입니다. 자, 논술은 반드시 수업을 듣든 아니면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논술에 대한 소양이 높은 주변 지인들한테라도 반드시 첨삭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쓴 그 글이 자기는 잘 몰라요. 어느 부분을 잘했고 못했는지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받는데 이 과정을 첨삭 그럽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이 모든 첨삭은 제가 물론 당연히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1대1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학생이 한 번 더 학원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학원에서 제가 수업 시간 3시간에 강의하는 강의네요. 3시간 혹은 3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물이 나갈 것이고 학생들은 쓰기를 해야 됩니다. 쓰기도 여러분이 수업의 일종인데 나중에 파이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쓰기를 하지만 당분간은 한 11월, 10월까지는 실제 쓰기를 해버리면 강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과제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랑 1대1로 약속을 잡아서 별도로 학원에 와서 실제 저랑 같이 앉아서 첨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완성이 될 때 여러분이 공부가 논술이 한 강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쓰리 필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3주 체제, 기둥주자죠. 기둥이죠. 실제 유럽연합 과정에서 나왔던 이론적인 틀인데 제가 여기서 한번 차용을 해봤습니다. 편입 논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2016학년도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제의 변신. 일단 연대 기준입니다. 경희대는 아직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업로드가 안 돼 있어요. 이건 학생들하고 보고난 문제인데 1번 문제 보면 약간 특징이 있죠. 자, 연대 사회계열 논제 원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논제가 1-1, 1-2로 쪼개져 나왔습니다. 인문계열은 그렇잖아요. 경희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사회계열은 약간 변신이 조금 많습니다. 인문은 변화의 폭이 좀 적은 편이 상대적으로 1-1-, 알다시피 연대는 그 답안 분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또 이 부분도 약간 애매했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15학년도까지만 해도 실제 연대 논술 답안지가 노트형의 줄답안지였어요. 노트형의 줄답안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글자 분량의 제한이 전혀 없었죠. 원래는 원고지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고지 분량이 1200자가 맥시멈이었어요. 학교에서 글자 분량 제한이 없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는 없었지만 원고지가 1200자가 맥시멈이다 보니까 결국은 문항당 1200자입니다. 1번 1-1, 1- 합쳐서 1200자라는 뜻이에요. 2번도 2-1, 2- 합쳐서 1200자인데 결국은 이제 글자 분량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 분량 안에서 여러분이 1-1과 1-1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점을 보니까 25점짜리죠, 다들. 그러면은 보통 글자 분량과 배점이 비례관계 있으니까 반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200자를 꽉 채웠다면 600, 600 아니면은 1000자 채웠다면 1000자, 500, 50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질문을 보니까 제시문 나의 저자 입장에서 가해 조항을 평가하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가형 타당성 검토입니다. 1- 제시문 나에서 소개된 감시시설과 가에서 논의한 빅데이터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서술하시오.
비교 분석입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 그랬는데 왜 비교 분석일까? 비교 분석하시오라는 것 자체는 차이점에 대한 비교인데 차이점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통점을 먼저 짚어주고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논제를 볼 때 유사점과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비교 분석과 같은 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유사점이란 말이 빠져요. 그죠? 요 말이 빠집니다. 그래서 차이점만 남아있겠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답을 쓸 때는 공통점을 쓰고 차이점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왜? 공통점을 쓰고 차이점을 써야 차이점이 더 잘 드러나겠죠. 그러면은 차이점이 더 잘 드러날수록 좋은 답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1은 평가형이다. 1-2는 비교 분석형이다. 하지만 이렇게 논제가 쪼개져 있다라는 그죠? 독특한 이제까지 연대 문제 중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요런 제 기억에 대입 수시에도 없었습니다. 알았죠? 다른 학교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쪼개진 학교가 있긴 있어요. 한양대학교가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연대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선보였습니다. 2-1 제시문 달을 바탕으로 CCTV 설치와 범죄 감수 인과관계를 논하시오. 자, 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논하라. 뭘까 이거는? 이게 적용 분석, 적용 설명입니다. 자, 그냥 그 표 분석 하시오가 아니죠. 자, 이 CCTV 설치에 관련된 이 내용은 도표입니다. 도표예요. 그래서 CCTV 설치와 관련된 도표가 나오는데 어떤 제시문을 바탕으로 CCTV 설치와 범죄 감수 인과관계. 그다음 제시문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죠? 이것도 평가죠. 그래서 일단 비교 분석 논점 평가형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죠? 정형화된 틀을 탈피하려는 몸부림이 좀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문은 제가 지금 건너뛰었는데, 인문은 뒤에 전체 정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자, 제시문 측면. 제시문 측면에서는 제시문의 다변화,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영어 제시문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연대에도 등장을 했는데요. 자, 경희대 사회계열은 제가 익히 수업 시간에 예측을 했고, 실제 교재에도 영어 제시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성견 지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경희대 사회계열은 대입 수시에서 영어 지문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에서 얼마든지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등학생이 대학교 갈 때도 영어 지문 문제를 푼다라고 교수님들이 생각하실 거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편입에서 대학생이 자, 대학생을 전제로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할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었었던 것인데 문제는 그 연대입니다. 연대가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대입 수시에서도 연대는 어떤 경우에도 영어 지문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대학은 있었습니다. 고려대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인가 외국어 제시문 출제 금지란 지친 논술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출제가 사라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특성상 외대는 지금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도 영어 제시문 출제 쭉 해왔었고 지금은 출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경희대 사회계열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영어 제시문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이번에 영어 지문이 떴습니다. 제시문은 뭐 여러분 읽어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일상적인 어떤 그 생활 구조에서 우리는 범죄가 어떤 범죄 기회와 또는 또 일종의 그죠? 범죄 트렌드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접적인 접촉으로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범죄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불법적인 illegal act 그죠?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아니면은 그죠?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는 또 다른 어떤 property 그죠? 그 재산에 대해서 인명이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서 손상을 입힌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석은 어떤 그러한 그 범행들, 범죄 행위들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접촉, 그죠? 누구 최소한 어떤 범법자, 그죠? 가해자라고 말하죠. 적어도 한 명의 가해자와 또는 또 한 명의 사람, 그죠? 아니면은 그 한 명의 가해자와 그 어떤 가해자가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어떤 물체, 그죠?
재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죠? 물리적인 접촉, 직접적인 물리 접촉을 포함한다. 그죠? 그런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구조적인 그 일상생활에서, 그죠? 그 패턴에서 구조적인 어떤 그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범죄 유래, 그죠?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은 시간적 또는, 그죠? 그 공간적, 어떤 집중, 뭐, 컨버전스 측면이라고 하면 됩니다.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세 가지 요소에서, 그죠? 다이렉트 컨택, 어떤 직접적인 범행에 영향을 줌으로써 범죄 유래, 그죠? crime rate, 그죠? 범죄 유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그죠? 아주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가해자들, 그죠?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 가해자가 존재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한 또 적절한 어떤 범행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범행 타겟, 범행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폭력 행위,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리자의 부재,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이런 식인데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영어는 또 잘하시는 요즘 세대들이니까. 하지만 그 영어 지문이 출제되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여러분 한국어를 읽을 수 없어서 재시문 독해가 안 됐을까? 독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영어 지문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번역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렇죠? 독해, 의미 파기다. 백설공주 사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까지 한국어 재시문을 출제해봤지만 읽을 수는 있죠. 하지만 독해는 안 된 학생들이 부지 계셨단 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지문 내가 독해된다, 독해가 된다, 우와,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죠? 독해된다라는 게 번역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한국어 재시문처럼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연간 학습 기본 구조, 일단은 유형 완성. 자, 유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형은 크게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데 과정상으로는 기본입니다만 이 유형 자체는 다시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눠집니다. 알죠? 이게 가장 여러분이 공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심화 과정, 사고력 강화. 여기는 쟁점 위주의 수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 사고력은 여러분이 요 한두 시간 수업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년 내도록 공부해야 될 부분이 한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필요할 거니까 제가 한 강좌로서 개설합니다만 일종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논술은 과연 어떤 주제들이 쟁점이 자주 출제될까? 여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세 번째 실전 과정인데 모의 논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모의 논술 이전에 당연히 기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기출 분석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출 문제 분석, 자, 모든 수험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당연한 거고 기출 분석이든 이제 실전 과정이든 어쨌든 시험 문제 풀이라는 점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피드백, 쓰기 첨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까딱까딱 하시죠. 자, 월별 학습 내용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조금 음영이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1, 2월 달은 자, 논제 파악 연습입니다. 유형 기본. 자, 1, 2월 달을 놓쳤다라고 보시면은 3, 4월 달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3, 4월 달에도 일단 여러분이 자,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뭘 한다? 유형 기본편을 먼저 공부한다. 유형 기본편. 알았죠? 1, 2월 달이든 3, 4월 달이든 강좌가 개설될 텐데 5, 6월 달도 마찬가지. 매번 그 신규생을 위한 기본 강좌는 개설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 아이고.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뒤로 가나요? 예. PPT가 익숙지 않아서. 두 번째는 3, 4월 달은 유형 심화입니다. 유형은 크게, 두 달, 기본 2달, 심화 2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쟁점 심화. 이거는 여러분 사고력 강화, 그죠? 일종의 주제, 그죠?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제도 주제지만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학교가 중요시하는 평가 항목이니까 그 쟁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쟁점이 중요할까? 네 번째는 7, 8월 달 여러분은 치면은 이제 방학 때가 될 텐데 명심하실 것은 방학 때가 접어들면은 그때도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 유형을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기출문제를 공부를 마쳐야 됩니다. 알았죠? 2달 동안 7, 8월 달 반드시 기출문제가 이제는 꽤 많이 쌓였죠? 그리고 9월, 10월 달인데 이때부터는 실전 연습 단계로 접어듭니다. 직접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고 첨삭을 받는, 물론 첨삭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겠지만 수업 시간에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선은 하프라 그래서 2시간짜리를 직접 하지 않고 1시간 정도에 쓰기를 합니다. 그 강도를 점점 높여갈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되면은, 자, 연대 기준으로는 12월에 시험이니까, 이때는 정말 이제 앞뒤 볼 거 없죠. 풀셋이라 그래서 2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쓰기를 직접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1시간은 해제 강의, 아니면 비슷한 문제풀이, 아니면 중요한 점 강조하기 등등으로 진행이 돼요. 경희대 같으면은 또 그 1월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자 우선 직전 파이널 과정이라고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말고사 끝나고 시험 치기 직전 일주일 동안 시험을 위해서 한 3일 또는 4일 뭐 일주일 내내 하기 좀 심하고 3, 4일 정도 집중적으로 논술 대비를 해볼 필요는 있다. 아주 효과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구술 면접 등등에 대한 논술 이후 대비도 좀 필요합니다. 경희대는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연세대는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만만치가 않고 제 경험상 비중이 높습니다. 1단계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소개서 제출이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금요일날 1단계 발표 나는데 토, 일, 월, 화 보통 금요일날 발표하고 토, 일, 월, 화 화요일날 오후 5시쯤 돼서 서류 제출 마감을, 그죠? 그 마감 시한이 한 4, 5일 뒤 화요일 날 오후쯤 돼서 마감이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평소에 좀 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됐죠? 그리고 구술 면접 관련된 공부도 좀 필요하죠. 경희대는 역시 아무것도 없지만 연대는 구술 면접까지 필요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뿐 아니라 혹시 다른 학교를 볼 때는 구술 면접이 많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러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단계다, 그죠? 요 7단계가 제대로 돌아갈 때 아마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준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자, 1번 논제인데 쭉 한번 볼까요? 그냥 가볍게. 2016학년도 연대 사회는 확인했었죠? 인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실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과 나, 다 관점을 비교 분석하라. 비교 분석이죠? 사회계열 1-2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셔야 되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15학년도 작년에는 인문사회 분리 안 됐습니다. 인문사회가 이렇게 분리된 것은 원래부터인데 사실은 여기 밑에 보면 알다시피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이때도 인문사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됐다. 그죠? 한번 통합했다가 분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분리되진 않겠죠. 참, 다시 통합되진 않겠죠? 분리돼서 나올 겁니다. 자, 1번 문제 공통분모 보세요. 비교 분석하라, 비교 분석하라. 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대 비교 분석 무지 사랑하는 대학이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014학년도 가나다에는 수치심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 견해를 비교 분석하죠. 또 나왔죠? 2014학년도, 그죠? 2015학년도, 고통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죠. 3자 비교, 그죠? 세지문 비교죠. 2014학년도 수치심에 대해서 비교 분석. 똑같은 문제죠. 2014, 2015, 2016, 그죠? 가나다 비교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2016은 인문에서만. 하지만 사회는 3자 비교는 아니었지만 역시 그래도 비교는 나왔다. 그죠? 양자 비교. 그래서 양자 비교다 보니까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적다 보니까 아마 1-1-2 분할했지 않았을까. 2013학년도 사회인문 분리되었었는데 이때도 역시 두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하셔. 또 비교 분석. 그
그 다음에 2013학년도 옹호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옹호입니다. 이건 비교가 아니고 옹호. 평가형 중에 타당성, 타당하다 쪽이죠. 지지 옹호형 그랬죠. 2012학년도 첫 해, 그죠? 요때가 연대가 올해가 5회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올해가 6년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첫 해. 제시문과와 나는 교환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제시문과와 나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죠. 뭐 비교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건이 있죠. 정리하고 비교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12학년도 인문. 가나다에는 수사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 입장을 비교하죠. 그래서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짐작이 좀 되시죠? 자, 2번 논제 보실까요? 원래 2016학년도입니다. 제시문 달을 바탕으로 CCTV 설치와 범죄 감소의 인과관계를 논하시오. 도표 분석이죠. 적용 설명형이고 제시문 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평가형입니다. 타당성 판단형. 그죠? 2015학년도 볼까요? 제시문 나가 말하는 비판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마의 상을 분석 평가하시오죠. 2014학년도 볼까요? 가족과 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두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야 될 하나 비판하시오. 요 평가나 요 비판이나 사촌입니다. 평가는 타당성 검토라면 비판은 그 타당성 검토 중에 자, 부정적인 판단이 전제가 됐다라는 것밖에, 그죠? 나머지는 같죠. 단지 2014년도 보시면은 두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죠? 뭐죠? 비교 분석. 비교 분석 플러스 평가다. 2013학년도 연대사회, 그죠? 방법론적 한계와 사회적 문제점죠. 한계와 문제점을 논술하랍니다. 뭐죠? 비판형입니다. 한계를 논술하는 거나 비판하는 거나, 그죠? 부정적인 평가죠. 문제점을 논술하는 거나 비판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비판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인문 2013학년도 자, 다의 요지를 가와 나의 관점에서 비판하죠. 그래서 2013학년도 연대는 평가형에서 그냥 출제가 되었다. 1번, 2번 모두. 2012학년도 연대 사회인문. 자, 사회는 보실까요? 제시문단은 신뢰 수준과 건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주요 정점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기제들을 가능한 다양하게 제시하시오. 자기견해 진술형입니다. 연대가 가끔 자기견해 진술형을 출제를 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2012학년도에는 제시문 가나다를 참조하여 수사학, 인문학 일반이나 인문학의 특정 분야 예컨대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근거를 설명하라. 어렵죠.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견해 진술형입니다. 그죠? 경희대는 2015학년도 발표된 문제 확인해 보면은 제시문 나와 다가 보여준 현상을 토대로 가해조항을 비판하셔. 비판. 대충 보니까 감이 오지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제시문 나와 마 내용을 이용하여 제시문 나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할 방안, 해결 방안. 자기견해 진술형의 일종입니다. 자, 인문계열 볼까요?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각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또 비교죠. 요약하고 비교죠. 요약하고 비교. 약간의 이제 변형인데, 이런 변형은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시문 바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라마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논하시오. 적용 설명형 그럽니다. 적용 분석형. 추론적 독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이렇게 오니까, 자, 연대든 경희대든 인문이든 사회든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연습. 요 논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형식적인 답안의 틀을 짤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핵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논술만 알면 연대 경희대 합격할 수 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 그 입시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연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했어야 되나요? 그죠? 오늘 설명이 아니라서 자, 1단계는 논술 100%, 그죠? 2단계는 서류 또는 면접. 면접을 보는 학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50, 그죠? 50점. 그래서 최종 합격은 150점 만점입니다. 일단 1단계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논술만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 100점은 최종 합격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엄청 중요하죠. 경희대는 좀 다르죠. 경희대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자, 경희대는 1단계가 오히려 공인어학이죠. 공인영어입니다.
공인영어 100%로 뽑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가 논술인데 여기는 2단계 논술이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서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건 없습니다. 뽑는데 요때 최종 선발할 때 자, 1단계가 20점이 반영이 됩니다. 20점. 요 논술이 80점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논술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하기 위해서 공인영어가 좋아야 될 텐데 요거는 여러분 시험장에 치는 시험이 아니고, 그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좀 다른 속성이 좀 다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간 대비법 그렇게 그죠?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그죠? 기본 요소 그리고 준비 과정, 그죠? 준비해야 될 요소 등등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뵙고 말씀 들으셨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연간 대비법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